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한반도 평화 안보 외교적 과제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운대 김희규 교수님 나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막을 열었지만 사실 눈앞에 놓인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외교 관계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잘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한 외교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건 분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보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환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그런 집단들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외란을 불러들일 수 있는 토대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한테는 단순히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뭐 민생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외환을 다시 불러들일 수 없는 국제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일도 동시에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속도를 봐서는 짧은 기간에 준비가 안 된 채로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그 목표까지 이 국제관계 위기의 시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내각도 뭐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 이제 주권의 완성이군요. 내란용 외환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지금 미중이 충돌 시기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전략적인 우리의 그 자율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임명된 외교부 차관께서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을 실용 외교라고 이미 표방을 했잖아요. 그 실용 외교가 뭔지 물었더니 실익 외교와 가치 외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고 거기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의 시기에서 미국과 완전히 한미동맹을 부인하거나 한미동맹과 역행하는 일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가치 외교의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고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탈중국, 경제적으로 탈중국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을 해서 중국을 적대화하는 정책, 러시아와 북한을 다 신냉전의 적대적 진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실익적 관점에서 중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지껏 거의 한 번도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써보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이제는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G7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또 24일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유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이게 정말 그야말로 국제 무대에 이제 등장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실용 외교의 이제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요. G7 참가는 일당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의 국제 무대에 그것도 G7의 일원으로서 참가를 요청받았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져 있다는 거고요. 미국의 일부 보수 진영에서조차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을 만큼 우리 위상이 올라가 있고 그 위상을 대표해서 곧바로 G7에 참가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G7에서 가서 잘하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 첫째로는 이 G7이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반중국 하려고 하는 정서적 그리고 실제적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G7 국가 내에서도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잘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공동 대응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토는요? 나토는 기본적으로 G7과 달리 군사적 회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나토 회담의 실상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나토는 나토 그 자체도 앞으로 미국 없는 나토로 갈지, 나토가 동진을 해서 생명줄을 더 구하려고 할지가 결정이 안 돼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특히나 위험한 것은 지금 나토는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유럽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네덜란드는 이미 군사비를 5%까지 정액시키다는 발표까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군사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없는 나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한국, 호주를 끌어들여서 나토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에 자칫 잘못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의 위험한 회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핑계가 있잖아요. 핑계가 지금 사실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밖으로 정상회담을 2개 연속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번 기회는 피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G7은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이 국제 무대에서 실용 외교의 상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나토는 가급적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나토에서 다루어질 해난들이 뭘까를 보여주면 예. 우리의 국익에는 그다지 이익이 도움되지 되지 않을 예. 상황이고, 나토 그 자체도 지금 어디로 갈지 고민이 많은 상황에 한국에 가서 예. 할 수 있는 일 그 자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EU의 회담이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그 G7에서 반중 전선으로 처지는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데, 네. 어차피 G7이 모이면 중국에 대한 전선을 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회의 내용이.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들 국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또는 그들 국가가 사실 우리가 위치상으로서는 그들 국가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들 국가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요구해 온 것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과하지 않게 중국과 기본적으로 서로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과 협력하는 선에서의 이 마무리를 짓고 와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나섰다라고 그렇겠네요. 보여집니다. 예. 슬기로운 실용 외교가 뭔가를 진짜 한번 보여주겠군요. 예, 보여줘야 되는 네, 시기이고. 시점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정이 사실상 타결되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된 양국 무역 분쟁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런데 이게 중국 측의 발표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달에 그 제네바 협상에서는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고율 관세를 115%씩 90일간 낮추기로 합의도 한 바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55%,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를 타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미중 간의 이제 히토류 문제나 반도체 수출 문제, 유학생 비자 문제, 뭐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중 무역 타결의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좀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전한 타결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요. 전혀 볼 수 없고요. 잠정적인 어쩔 수 없는 합의라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외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고, 예. 어쩔 수 없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무역 협정을 계속 끌고 나가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합의가 의미하는 점은, 첫 번째는 이 중국의 히토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무서운 산업의 핵무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사실 제네바 협의 이후 이전에 오기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반도체로 포함해서 제재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포기하거나 유보하면서 협의를 다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히트르 제재가 미국의 결정적인 타격을 지금 실제적으로 주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이 중국한테 상당히 좀 밀린 타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약점을 잡힌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히토류 문제는 적어도 10년 이상 시간이 걸려야 개발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 개발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도 실적으로 미국 통계에 의하면 뭐 1.4%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기술들이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중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중 관계를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끌려만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도 아직도 중국이 완성하지 못한 반도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서 어느 쪽도 완성과 완패가 불가능한 지리멸렬한 이런 협상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중 간에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히토리 문제와 반도체 문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모습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미중 협상이 파국으로 이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미중이 파국이 일어나면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서 군사적 충돌 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한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아니면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중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게는 호신호이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디테일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전과는 다르게 매일매일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탈중국이 이제 어렵다라는 게 이제 자꾸 증명되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도 사실 우리만 자꾸 탈중국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히토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탈중국을 지난 10년간 시도했는데 예. 지금 분명히 드러난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미국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미국 자체의 필요성. 그렇죠. 그것이 중국하고 탈중국을 하려면 미국 경제가 참담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미국이 탈중국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명된 이상 우리도 탈중국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중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예. 실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입장의 문제로 다시 가져와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탈중국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압박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점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이비어 브런슨 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 격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이제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한국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전초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미국 패권이 무너지고 있고 예. 그래서 미국한테 올인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중국한테 반도체와 배터리 제재에 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그런 종류의
요구들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가능성 여전히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전과 같은 상황이면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은 뭐냐면 중국의 대응이 이제는 옛날처럼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 라는 선언을 분명히 하고 나선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전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주한미군을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대 재편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거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일종의 혐오주의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일은 전혀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돼서 미국 국방부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미국 국방부는 지금 네. 사실상 위기예요. 원래 트럼프의 계획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중동 전쟁을 빨리 끝낸 다음에 사실은 국방부를 포함한 네오콘들이 중심축인 그 세력들을 축소화시키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마가 그룹의 핵심적인 아젠다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토에서 미국의 이 효용성도 사실상 떨어질 테고 중동 전쟁이 완화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국방부, 더 크게는 네오콘들은 미군의 효용성을 다시 점검하고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는 여지껏 그래왔듯 그들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관한 위험한 혹은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만 문제나 남중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국방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선택이 트럼프의 선택이 될 수 있느냐?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좀 입장이 서로 좀 모호하네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거네. 트럼프와 국방부의 관계가. 예, 왜냐하면 예. 미국의 지금 행정부가 통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지 전혀 않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이 곧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국방부와 재무부나 상무부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요. 백악관과 국방부와 백악관과 재무부 상무부 입장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요즘 그 발표문들이 나오는 거 보면 도대체 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달라질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비를 고민해야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좀 더 설명하기가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미국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잘 주셨는데 그 이쪽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동맹들이 국방비 지출을 중국 견제를 위해서 많이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안미 경중하지 마라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안미 경중은 뭐 우리가 사실 실리 외교 또는 균형 외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안미 경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굳이 쓰지 않더라도 중국과는 경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고 중국한테 경제한다 굳이 이러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 자체를 중국과 긴밀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재명 정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발언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미국의 발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 안미 경중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미국이 시대다. 예. 미국 스스로가 이제는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중국하고 경제만 하는 것은 용납할 거야. 그건 해도 돼라고 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의 핑계로 경제를 희생하는 거 우리 용납하지 않아. 이런 시기가 왔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이명박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실은 중국하고 경제관계만 호의적으로 하고 러시아하고도 교역을 하는 것도 전혀 미국이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합니다.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이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이해가 상충되는 것을 넘어서서 갈등이 일으키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전례 없는 큰 위기가 닥쳐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라는 것은 전략적 주권을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쓸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써야 될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려서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는 그냥 외교는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할 일이야라고 하지 않고 정부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한다고 다 들어줄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은 참 쉽긴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이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서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완전히 예상과 달리 전폭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이거든요. 예. 사실은 중국의 반대보다 그게 더 컸어요. 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EU도 굉장히 반발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반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국익에 해롭기 때문이만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힘이 약해져서 그래도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냉철하게 미국의 힘, 중국의 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빠뜨린 다른 지역의 힘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될 때라고 보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트럼프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패싸움을 하자 뭐 이런 이제 구조를 짰었는데 트럼프 시대 와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아직 명확치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만 문제입니다. 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대만을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우선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 반도체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대만의 군사비를 올려서 미국의 무기를 팔아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중국의 제1 전제는 대만은 중국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암묵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해야만 협상이 가능합니다. 예. 중국은 그것 없이는 어느 국가도 협상을 하지 않아요. 하나의 중국. 예.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재명 정부도 이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실용 외교로 가는 이 좋은 기치 아래 네. 나름대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이제 슬기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위기보다 훨씬 기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어쩌면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예. 우리가 100년 동안 꿈꿔왔던
근대를 완성하는 시기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완성 두 가지인데요. 영토를 완전히 정리해야 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도 우리 헌법은 북한을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땅을 실제도 아니고 북한은 이국가 체제로 가자고 하고 있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인 적대적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것을 완전히 정리할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주권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는데 그 주권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라 하는 것은 뭐 전시작전 권을 예,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통수권, 예. 저는 그게 상징적인 대표적인 거고요. 그 이야기를 더 하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더 큰 국가의 토대를 좀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고 미국이 이전보다도 힘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지금 G7한테 G9으로 들어오려고 요청받고 있을 만큼 국력이 크단 말입니다. 예. 그 국력을 우리가 필요한 핵심 타켓에 집중을 하면 예. 저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가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뭐 서로 좋은 얘기들도 나눈 것 같은데 양자 협력하자, 뭐 다자간 조율을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두 정상의 그 전화 통화에 담긴 내용 의미를 좀 잠깐 좀 밝혀주시고 갈까요? 중국 측 자료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예. 일단 중국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동안 한중 관계가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직간접적으로 너무 원했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럴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감이 있다 이거죠. 예. 분명히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만 있냐 하면 그 짧은 정상 통화 중에서도 세 개의 중요한 과제를 한국한테 던졌어요. 우리는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다자주의를 해라. 예. 자유무역을 지지를 하고 예. 글로벌 공공망 체제를 옹호해야 된다. 이 세 개의 핵심 코드를 정상 통화에서 그 짧은 시간에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 세 개는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과 딱 배치되는 세 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냥 낙관적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따라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해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국 정부한테 청구서를 내밀었네요. 일종의 청구서이죠. 예. 청구서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명확히 다른 것은 옛날처럼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을 존중하겠다라는 태도는 이제는 전혀 없네요. 아니에요. 이제 막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을 네, 했네요. 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럼 이제 에이펙 회의라든지 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히토리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청구서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사실은 중국도 그 정도까지일지는 몰랐는데 히토리 위력이 엄청 대단하는 것을 미국까지 굴복시킬 만큼 대단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히토리 문제는 향후 10년간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고 한국도 그 한복판에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중국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은 중국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한국의 손을 내밀고 협력해 나가려고 할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를 받아서 중국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행할 경우에는 이제는 중국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인리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많은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죠?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베이징하고의 선양을 가져. 선양이요. 근데 그 선양에 갔다 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 뭡니까 이 북쪽하고 이제 가까운 쪽인데 어떻게 북중 관계는 좀 풀릴 가능성이 보이던가요? 일단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무역상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북한의 경제가 이전과 달리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있다.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학자들도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북한이 그동안 지난 반세기 동안 집중해오던 핵무기 체제를 완성을 했잖아요. 일단 완성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자본이나 국력의 일부를 경제 쪽으로 특히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로 돌리고 있어서 자체 수급의 자체 경제적 순환이 가능해진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싶이 러북신 동맹으로 북한이 군사적 대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달러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 북한 경제를 이전보다는 원활하게 잘 돌리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중국하고는 기본적인 경제 관계는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도 중국에 파견해서 노동력을 팔고 있고요. 무역상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많이 해결이 됐네요. 예, 해결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정치적인 상호관계는 제가 중국을 여지껏 방문했던 것 중에 가장 최근이 나쁘지 않을까? 냉랭해요. 예, 굉장히 냉랭하다. 그건 그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쉽게 표현하면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 관계로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양자 관계를 냉랭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찌 보면은 중국과의 협력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국가 체제를 받아들이든 말든 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적대적 관계는 어쨌든 청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시 언제든지 내란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국가를 도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루트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북한과 다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기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중국과 북중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국이 아무리 정치적 관계가 냉랭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전히 북한의 무역의 90% 이상은 중국에 의존적이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채널을 잘 이용을 해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일본 이야기도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한테 제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원시어터. 예. 이게 뭐냐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일대를 한 덩어리 전장으로 묶어서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는 이제 하나의 전장을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개입을 당연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많이 끌어냈단 말이죠. 근데 이 원시어터 개념이 일본의 희망사항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일본의 희망사항이고요.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본으로 보면 어쩌면은 하나의 당연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어터라고 하나의 전장으로 하면 한국이나 호주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그들과 한 편을 먹어서 안보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를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하다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네.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미국과 일본의 거구들 간에 기존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오던 어떤 합치된 사고방식이 그런 식으로 또 출발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국가의 정책 단계로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충분히 어디서든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 질문을 좀 던지면서 이제 선생님과 대담을 좀 아쉬운 대담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 옷 입은 이 복장이 비슷합니다. 이게 까만 바탕에. 그러네요. 이 백악관에서 있잖아요. 선거 평가를 내릴 때 네. 아니 뭐 이렇게 축하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말면 되는데 그 마지막에 뭐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이 우려스럽고 뭐 우린 그걸 반대한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하는 논평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이 음모론자들 말처럼 뭐 부정선거를 했다는 소리 이제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왜 마지막에 던지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좀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다 얽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재명 정부에게 한마디 하면서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그 문제는 그냥 백악관 출처고 구체적으로 누가 말했는지도 안 나오고 있던데요. 저는 그 발언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부는 그하고 완전히 다른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의 백악관이 어떤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신정부한테 중국을 때리는데 동참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첫 코멘트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백악관이 얼마만큼 무력해졌거나 무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단적이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뭐 이제 속속들이 외교 안보 라인이 다 구축이 되고 있고요. 뭐 현재까지로는 유능한 분들이 다 입각을 하고 있어서 잘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한 가지 중국을 전공하로서 저로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세계는 이제 미국과 2차 방정식을 먼저 풀고 그 부수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EU와 같은 그리고 브릭스와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대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시작부터 다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고민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다차 방정식이라는 큰 틀에서 풀어서 이 정부가 우리 100년 동안 꿈꿔왔던 꿈까지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동맹의 덫에만 걸려 있으면서 이 전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정말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맞서 싸워가야 할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듯한데요.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주권, 국익인 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정서 읽어주신 김희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